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이 캐릭터 미슐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불어 발음이고요. 우리가 주로 아는 건 이제 미쉐린이죠. 이제 미쉐린이라는 회사는 타이어 회사고요. 이 미슐랭 가이드가 나온 기원이 이 타이어 회사에서 이게 타이어 회사에서 인제 그때 당시 미쉐린 타이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는 그 프랑스 쪽에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업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주소들을 안내를 해 주는 책자를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거죠. 근데 그렇게 배포를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고 이게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슐랭이라는 회사에서 이 타이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녀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타이어가 다르니까 교체를 자주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음식점, 맛집 이런 데를 프랑스 처음에 시작해서 이 유럽 주변으로 이렇게 맛있는 집들을 골라주는 그런 가이드북을 무료 배포를 했대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무료 배포를 하면서 이제 미슐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이게 인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료 배포를 했었는데 이걸 만든 책자를 만든 사람들이 봐 보니까는 이 책자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옛날에 노블레스라는 잡지가 한때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도 막 무료 배포하다가 나중에는 무료 배포하니까 인제 뭐 라면 끓여 먹고서 밑에 받침대로 쓰고 인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유럽에서도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거를 유료화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쪼끔 더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잘 아는 미슐린 타이어 이 캐릭터에 있는 미쉐린이 미쉐린이죠, 우리가 읽기에는. 근데 이게 인제 미슐랭이라고 불어로는 읽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든 레드북이었대요, 처음에는 이름이. 그래서 레드북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사, 그러니까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층에게 무료 배포해서 이렇게 어 안내하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라, 차 타고. 그래서 타이어를 빨리 닳게 해라. 그래야 우리 타이어 회사가 돈을 번다." 이제 요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 단계 자체는 아주 뭐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간접적인 걸로는 뭐 딱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미쉐린이라는 회사는 1989 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앙드레 미슐랭과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가 타이어 회사인데 미쉐린에서 1900 년도에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서 1 년마다 판을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 나오는 이제 책자였죠. 레드북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안내서였고, 인제 뭐 여기 정비하는 거, 타이어 교체법 뭐 요런 것도 있었대요. 그다음에 26 년에 맛있다고 소문난 호텔에 별을 붙인 것이 레드 가이드의 시초래요. 그래서 인제 맛있는 거에 처음에는 안내하다가 인제 평가를 해서 별을 붙이기 시작한 게 레드 가이드래요. 그래서 그건 26 년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다음에 인제 현재 방식이 완성돼서 1 스타, 2 스타, 3 스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는 1933 년이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이제 100 년의 역사를 가진 가이드북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인제 별을 달아야 되니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문 심사위원회에 의한 암행 조사 방식을 취했고, 암행 심사위원이 손님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거를 미슐랭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이게 만장일치제래요. 모두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이게 1 스타냐 2 스타냐 3 스타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암행, 돈을 내고 직접 가서 그다음에 모여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별을 부여한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미식가들한테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또는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매체가 힘을 얻으면 문제는 이 힘에 의한 약간 폭력이 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잡음도 많이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89 년에 이렇게 타이어를 만들었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자동차 판매가 늘고, 그러면 타이어 판매도 함께 늘 거라고 예상해서 작은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를 제작했대요. 이거는 미쉐린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안내 책자에는 지도,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 위치, 물론
여행하다 쉴 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먹을 곳과 잘 곳 목록 등 실용적인 정보를 가득 실었대요. 굉장히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 목적은 어쨌든 타이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료화되고 이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무료로 제공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즐겨 회자되는 운명적인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앙드레 미쉐린이 한 타이어 가게 방문했을 때 자신이 소중히 아끼는 가이드북이 고작 작업 받침대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내고 산 물건만 가치를 인정한다. 이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못 느낀대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지불하거나 뭔가 희생을 통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돈을 내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920년도에 이렇게 유료화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유료 판매로 전환한 후에 미슐린 가이드는 파리의 호텔 목록과 카테고리별 레스토랑 목록, 가이드북 안에 유료 광고를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최초로 담았대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을 유료로 판매하는 대신에 나는 광고를 싫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가이드북에서 그레이딩하는, 그러니까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라고 그레이딩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료 광고를 신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근데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자에 레드북에 이렇게 이제 뭐 유럽에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도가 나오고 안내하는 책장이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현재의 미슐린 가이드, 미슐랭 그 그레이드 방법은 이게 별이래요. 예, 이거 별같이 안 생겼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원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이고, 투스타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그 다음에 쓰리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그냥 뭐 써놨긴 했는데 3스타 정도 되면은 이 요리를 먹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기 할 정도로 괜찮은 식당. 두 번째는 뭐 이런 뭐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레이드를 해놓고 그것도 그레이드에 대한 해석들이 각자 이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건 홈페이지에, 미슐랭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게 레스토랑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 가서 찾아가는 거고, 나라를 뭐 초월하고 이런 의미도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1, 2, 3가 이렇게 1스타, 2스타, 3스타가 이렇게 그레이딩이 되면서 이러면은 또 이제 식당끼리 경쟁이 붙죠. 또 셰프의 이 어깨 뽕 들어가는 거에 이런 스타가 나 스타 셰프다. 나 미슐랭 1스타 셰프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자부심, 인정됐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미슐랭 스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쉐린 빅구르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쉐린 타이어에 나오는 캐릭터인 비벤덤이래요. 비벤덤. 워낙의 이름은. 근데 이 비벤덤에서 따서 빅구르망이라고 그래서 요 캐릭터, 요거는 스타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성비가 훌륭한 그런 음식을 이제 빅구르망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1957년도에 이제 그레이딩을 또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빕은 미쉐린 그룹의 마스코트인 비벤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고 합리적인 가격,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US 달러로 40불, 한국은 35,000원 정도.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좋은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성비 레스토랑이 이제 빕구르망이죠. 그래서 이렇게 빕구르망 레스토랑이 또 그레이드가 새로 생겼고 약간 이렇게 혓바닥 내민 비벤덤 캐릭터가 이렇게 응용돼서 그레이딩에 또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더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심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레이드가 여러 개가 나뉘어졌어요. 스타는 예전부터 있던 1스타, 2스타, 3스타였고 그 다음에 빕구르망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더 플레이트라는 게 생겼고 근데 요 이면을 보면 이제 미쉐린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미슐랭이. 그래서 미슐랭 캐릭터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권력 비슷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그래서 소송도 벌어져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3스타 셰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았는데 자기가 2스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2스타 받은 거 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이 미슐랭에. 그 다음에 어떤 셰프는
자기가 스타 셰프였는데 그다음에 평가를 받았는데 탈락을 했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그레이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인제 하도 이 권력, 미슐랭의 권력이랄까? 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인제 반발하는 어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음식의 맛에 절대적인 기준을 부여해서 등급을 나눈다는 발상이 부적절하다." 이것도 사실 맞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홍어 삼합이 너무 맛있다. 최고의 음식이다. 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외국 애들 먹이면 거의 뒤집어질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그 문화적인 차이, 국가적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맛이나 음식의 호불호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요게 또 저도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스쿨버스 타기 전에 과자 한 봉다리를 친구가 누구 사 와요. 그러면 그거 뺏어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잖아요. 이렇게 한 봉다리 사온 거 이렇게 한두 개씩 뺏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다가 또 뺏어 먹으니까 한 봉다리 갖고 여러 명이 덤비니까는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인제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인제 경쟁이 벌어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가 가지고 하나 사. 근데 집에 가지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또 맛이 없어. 이렇게 뺏어 먹는 게 더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감질 날 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상황 따라 국가 따라 많이 다르다. 근데 미슐린 별 때문에라도 이것 때문에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요새 인제 미식 투어 이래 가지고 먹방 이런 거 인제 막 유행이 몇 년 전부터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외여행 가면은 미슐랭 그 스타 셰프 집에 막 줄 서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의 소비자는 본인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남들이 맛있다고 인정한 스타 셰프 집을 찾아가서 본인은 맛도 모르면서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을 느낄 여지가 있다. 이제 요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스타 셰프들 그러니까 미슐랭 스타 그레이드 셰프들의 가게들이 굉장히 고가 음식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가의 음식은 반드시 맛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미슐랭 셰프가 만든 음식을 '나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맛이 없다라고 느끼면 내가 무슨 미식 세계에서의 젬병이처럼 느껴지는 이런 느낌도 이제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대중의 권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받기 위해 또 로비를 하는 이런 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런 문제도 인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또 영국의 가디언즈에서는 인터뷰를 실어 가지고 "가이드의 주요 목적은 문화 제국주의의 도구이다." 뭐 이렇게 쪼끔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는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다 보니까는 프랑스 애들이 주가 돼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문화에 맞는 음식 문화를 평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문화나 어떤 일본이나 어떤 이런 곳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박탈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레이딩이 낮아진다. 평가 도구에서 이제 평가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 제국주의의 도구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죠. 마치 우리가 성형외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 미국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FDA 통과했어." 이러면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청도 마찬가지로 미국 FDA 미국에서 쓰고 있고 미국 FDA 통과한 제품이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국 최초다." 그러면은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최초가 되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인제 3D 프린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 국내 최초가 세계 최초인 경우는 정말로 인허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럼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우리가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허가를 안 내줘요. 이런 일이 생겨요. 또 반대로 국내 최초로 수술해서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어쨌든 전체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어떤 학계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최초의 논문, 세계 최초의 논문을 해외에 기고를 하면 그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서구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기반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액셉트를 안 하고 리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거가 빈약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핑계 대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그다음 해에 똑같은 캐릭터의 내용을 가진 논문이 미국 애가 실렸어요. 그다음에는 그런 논문들이 후속 연구가 또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 제국주의, 어떤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제국주의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디언지가 말한 거는 등급을 매김으로써 우열을 만들어 버리고 특정 요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등 서양인에게 접대하기 좋은 가게만 선정되며 이러한 미쉐린 가이드를 보고 일본인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또 미슐랭 가문 출신이 아니며 2000년 중반에 취임한 작릴 라렛 회장은 최고급 호텔에서 여러 요리사와 인맥을 쌓은 매니저 출신으로 미쉐린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미쉐린을 약 16년 동안 조사하고 비판한 파스칼 레미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어그로를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인터뷰에서 평가 시스템이 엉성하기 그지없으며 좋은 평가를 받는 식당 중 평가원들이 1년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는 식당이 수두룩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사히 파리 지국장은 성급한 일본 진출, 졸속한 가이드 만듦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오사카 도쿄 가게들 일부가 사진 촬영 금지하고 또 이 일본의 그 셰프들은 또 이 가업을 이어받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세요. 근데 이건 뭐 서양의 무슨 평가위원이랍시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를 또 니네 책자에 날 실리는 거를 거부했대요. 근데 미쉐린 측이 강제로 실었는데 실린 것만으로 뽑히게 된 것이라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에 대해서 미쉐린 비판자인 파스칼 레미는 미쉐린이라는 브랜드와 권력을 위해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만 안 되고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을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일본에서는 별 덕분인지 가이드가 당시에 붐을 이뤘다고 해요. 근데 또 일본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문화적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이쪽도 개항하면서 미국 문물, 독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제국 그 섬나라 작은 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발전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적인 문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그런 가이드가 별이 붙었다. 그럼 유행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명품 바람 불듯이. 그래서 뉴욕의 2배가량 가게 매출이 올랐대요. 그런데 인구가 적은 홍콩 마카오의 경우 출간 한 해에만 합 70개의 별이 쏟아진 사례가 있대요. 그럼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대단한 셰프가 너무 많아서 한 해에 70개의 별이 쏟아지는 거는 조금 좀 오바가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심지어 미슐랭 식당은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동네의 저렴한 식당이 더 낫다고 평가한 비평가, 그리고 너무 비싼 음식만 중시하고 음식의 사치 조장, 패권주의, 서민과 다른 개념 등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모나코의 경우도, 모나코 안 가보셨죠? 모나코가요, 우리나라 여의도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에 지금은 3스타 식당이 2곳이나 있대요. 우리나라는 6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데 3스타 식당이 지금 2개예요. 아무튼 19년 11월에 2020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이 발표되기 직전에 또 윤가명가라는 한식당집이 있나 봐요. 윤경숙 대표가 미쉐린이 돈을 받고 별을 달아준대요.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 언니가 일본에서 2스타 받은 윤가 셰프인데 언니로부터 미쉐린 측 평가 컨설턴트 소개를 받고 어쨌든 4만 불, 그 다음에 연 2억 원을 제공하면 한국에도 3스타를 달아주겠다라고 이렇게 거래까지 하는, 또 계약서 사인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잡음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컨설턴트라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브로커 같은 개념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권력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가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맛있는 것들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커서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맛있는 거 찾아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먹방이라는 말이, 여행도 먹방이라는 말이 생겼고, 또 방송에서도 먹는 것만 방송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 뭐 식도락 여행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뭐 겪어본 이런 그 셰프들의 모습은 보면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플레이트 위에다가 음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맛도 맛이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 작업들을 보면 이러한 작업들이 그저 그냥
그릇에다가 음식을 요리해서 담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다가 마치 미술하는 사람들이 캔버스가 자기의 도화지듯이 이분들한테는 그 플레이트가 자신들의 도화지고 거기에 올려놓는 음식이라는 오브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실제 발리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디저트 만드시는 셰프님인데 이 모습이 너무 좋아 가지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레몬 소스 하나 저기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거 한 방울 자기가 워낙에 원하는 위치에 예쁘게 떨어뜨리려고 똑 떨어뜨리는 저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또 이거는 일본 여행 갔을 때 저도 인제 먹는 거 좋아해서 여기는 투스타 집이에요. 요타로 온텐이라고 1921 년도부터 인제 튀김집을 하신 조그마한 노포 같은 곳이에요. 테이블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인제 시그니처 메뉴가 이렇게 도미밥이에요. 도미를 한 마리 통째로 넣어 가지고 밥을 해 주는 게 인제 시그니처고 그다음에 여기서 튀김을 해 주시는데 이분이 인제 식용유나 이런 게 아니라 면실유를 쓰신대요. 그리고 요렇게 한번 튀긴 다음에 이 기름을 눈앞에서 버리세요. 그래서 자기 튀김에 재활용하는 기름을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한 두 번 튀기고서는 기름을 또 버리고 새로 하고 이러세요. 근데 투스타 집인데 이거 튀김 하나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워낙에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의 전문성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들의 인제 뭐 그레이딩하는 것도 참고는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인제 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쟁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쟁이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게 권력이 돼서 진정한 쟁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섣부른 장사꾼을 쟁이로 포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인제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와중에 저는 일본 갔을 때 요런 선술집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여기 그냥 꼬치집이에요. 그냥 100 엔짜리 요렇게. 이렇게 퇴근하고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튀김 하나 놓고 맥주 한 병 마시고 이러는 데고 그냥 여기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담배 피고 바닥에 이렇게 막 던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100 엔짜리예요. 마츠바라는 곳인데 이게 뭐 100 엔 뭐 120 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사이에 있는 그냥 그러니까 술안주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집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맛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나 이런 어떤 것들 개인 취향이 존재하겠죠. 근데 뭐 이런 집이 뭐 미슐랭 이런 거 있겠어요? 다만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인정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미슐랭만 진짜 요리고 이거는 다 쓰레기야, 정크푸드야, 맥도날드는 쓰레기야, 정크푸드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저런 미슐랭 문화, 식도락 문화가 막 인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방송에서 먹거리 관련한 방송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뭐 가 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서울 아니고 지방 어디 가 보면 요런 거 하나 안 붙어 있는 가게가 없을 정도죠. 그러면 그 집이 다 맛집이냐? 그 집이 정말 다 맛있는 집이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매체들이 전부 다 이 광고예요. 돈을 주면 출연시켜 줘요. 그리고 또 여기 블루리본이라는 거는 한국의 미슐랭이라는 거를 인제 표방하면서 나온 얼마 안 된 한 15년 된 인제 이런 그레이딩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또 방송 매체에서 워낙에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그게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뭐 생활의 달인 뭐 어디 나왔던 방송 출연했던 맛집 이런 식으로 표장이 되죠. 하지만 이건 전부 다 광고고 돈으로 그런 어떤 그레이딩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돼 버렸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두 가지 방송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 미식회랑 먹거리 엑스파일이에요. 일단 뭐 수요 미식회는 그나마 어떤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 방송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괜찮은 숨겨진 맛집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방송으로 알고 있고 또 이용돈 PD의 먹거리 파일도 나름
그 음지에서의 그레이딩을 해서 조금 도움을 줬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논쟁거리를 만드는 상황이 돼 버렸죠. 이제 황교익 선생님이 마컬럼니스트 이제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정말 해박하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글을 쓰거나 책을 쓰신 거 내용을 보면은 뭐 약간 좀 편향된 부분이 있기는 있다고는 느끼지만 그래도 먹거리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저렇게 잘 글로 표현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화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인제 요런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인제 설탕이랑 MSG 얘기 갖고 이제 두 분이 논쟁을 좀 벌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의 음식은 어쨌든 요식 사업에서 인제 기원한 거기 때문에 "단맛과 MSG에 쩔어 있다. 이거는 요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또 이분은 또 약간 우리한테는 지금 그 뭐랄까 호감형 캐릭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 역시도 음식에 대해서 요리 연구가라고 본인은 표현하시죠. 그 음식에 대한 깊이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지와 음지 또는 보는 시각에 따른 평가가 둘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제가 허세병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교익 대표가 인제 방송을 할 때 수요 미식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셰프분인데 허세병 씨라고 우가라는 고깃집의 대표분이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횡성에 요런 고깃집이 있었어요. 굉장히 허름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둘이 그냥 운영하는, 뭐 테이블도 없어요. 다 방에 이렇게 앉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고기를 숙성을 해서 주문한 사람들한테만 그 고기를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먹었던 건 처음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우가죠? 제가 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약하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예약 못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희는 그런 가게 아닙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오시려면 최소한 2 주, 3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먹기 좋은 고기를 저희가 준비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또 강원도 우리가 맨날 가는 건 아니니까 전화 인제 해서 "혹시 캔슬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근처에 있으니까요."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때 그 시간대에 오실 수 있냐."고. 하나 캔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살벌해요. 이 사장님이 이 허세병 사장님이 대단해요. 고기를 들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고 고기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썰어서 직접 구워 주세요. 그러면서 고기에 대한 얘기를 막 가르쳐 주세요. 맛은 어떤 게 있다. 뭐 단맛, 짠맛 어떤 게 있다.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먹는데 그거는 고기를 다 맛을 보는 게 아니다. 고기는 부위마다 이러이러한 맛이 난다. 이러면서 이 부분이 어느 부위니까는 먹으면서 느껴봐라. 이 맛이 느껴지냐. 뭐 이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 모르고 먹던 그냥 고기에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분을 존경해요. 왜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거에 그런 집중하시는 모습이 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철학은 "고기는 웰던으로 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숙성이 잘 된 고기는 웰던으로 구워야 된다." 근데 수요 미식회에 나가서 인제 고기를 구워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황교익 선생님이 "야 그거 맛있는 고기 다 베리네, 다 베리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황교익 선생님은 레어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허세병 선생님은 웰던으로 먹어야 된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부딪히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말을 쪼끔 더 저는 높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평가하시는 사람보다는 저는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들의 철학을 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든 틀리든. 근데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얼마 전에 청담동으로 또 옮기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게 이 미각의 세계인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대왕 카스테라 사건이죠. 이게 먹거리에서 그 엑스파일에서 이 대왕 카스테라 방송이 나간 다음에 많은 소상공인들, 이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점들이 다 도산했죠.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죠. 그 이슈는 뭐였냐면 대왕 카스테라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먹던 카스테라보다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데 이 녀석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이유는 식용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식용유를 이렇게 통째에 붓는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방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 GPL이 다 망했어요. 근데 식용유가 그러면 나쁜 거냐라고 다 반문을 하면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쉬폰 케이크도 식용유로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그 진위와 상관없이 분위기로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벌꿀 아이스크림이죠. 벌꿀 아이스크림에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한 4, 5년 됐나요? 근데 이 벌집이 파라핀이 들어있다. 파라핀이 그럼 당연하게 천연 왁스가 파라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왁스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점들도 없어져 버렸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어떻게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위 여부랑 상관없이 모든 것이 여론에서 190도,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